영길이와 홍 선생이 어떤 관계인지를 그는 분명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영길이가 정신이 깨끗할 때나 지금이나 그의 머리가 온통 홍 선생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다. 염혜창의 말로는 두 사람 사이가 애인 관계라고 하지만 안영달은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4년 전인가 근 한 달 이상 영길이가 자취를 감추었을 때 아마 홍 선생과 함께 사랑의 도피 여행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흥식이와 해창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렇게 긴 행방불명이 있고 나서 홍 선생은 미국으로 가버렸고 영길은 갑자기 희경이와의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던가. 영달은 흥식이와 해창이의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영길의 입장을 솔직하게 홍 선생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영길의 입장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정도로 말을 하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일단 영길이가 있는 기도원이란 데를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하고는 자리를 떴다. 안영달은 자신의 지프차에 그녀를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집에 왔더니 황준현 선생이 낚시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퍽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너무나 순수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그녀이기에 도무지 안심이 되지를 않았다. 이 세상은 순수와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스무드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기본적인 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도 모른다. 영길을 만나러 가기로 한 날까지 며칠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그녀는 집에 집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였다. 황 선생은 홍영이의 기분이 조금 이상한 것을 눈치챘으나 일절 간섭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자신의 삶의 울타리 속에 홍영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음미하고 즐기는 듯 했다. 홍영이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환희의 감정이 가슴의 한구석에서 피어오름을 느꼈다.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환희가 아닌 듯 했다. 혼자만의 환희, 끙끙 앓고 있는 자의 환희, 마지막 장소와 시간에 처한 자의 죽음을 향한 환희, 어둡고 후덥지근하고 숨 막힐 것 같은 환희의 감정이었다. 지리산에 같이 가기로 한 날 영달이는 아침 일찍 고란도 지프를 몰고 나타났다. 홍영이는 황준현 선생에게 시골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행선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였으나 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지리산 입구에 닿을 수 있었다. 대구까지 논스톱으로 달려서 합천 산청으로 빠졌다. 산청에서 남행을 거듭하여 산악의 작은 마을 명상에 이르렀다. 벌써 산영에 묻혀 마을에는 햇살이 사라졌다. 거기서 서쪽의 거대한 산악으로 차를 몰았다. 지리산이 중심부를 향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이었다. 평촌, 유평, 세제까지 들어갔다. 1915m의 지리산 주봉이 서편 저 멀리 시커멓게 솟아있었다. 그 중턱쯤에 기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내용이 알 수 없었지만 겉모습은 거창하여 마치도 중세의 무슨 고성처럼 보였다. 지리산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닦아놓았다. 마침 승용차가 아니라 지프인 관계로 거의 기도원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었다. 산간의 여기저기에는 인가가 있었다. 사람이 사는지도 알 수 없었으나 어떤 집에는 빨래가 널려 있기도 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군요. 영달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과묵한 그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
선생님이 너무 놀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지프의 엔지님이 요란하였다. 그러나 넓게 트인 차창 너머 시야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리산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거 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사실은 말입니다. 영길이 딸아이가 죽었거든요. 즉각 영길이가 구속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비정상인이란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희경이가 몇 번이나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결국 희경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영길이는 자유를 잃어버렸지요. 입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희경이와 딸아이를 끔찍이 여기더니 서서히 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악마가 되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경이는 마귀의 할머니고 딸아이는 그만. 홍영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영길에게 있었던 그 지난 일들은 홍영이 자신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바르셀로나를 떠돌며 겪었던 소외와 방황에 비기면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다. 영길은 죽어가는 것인가? 그는 과연 폐인이란 말인가? 기도원 내부로 방문객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면회실 일하는 데에 앉아있으니까 건장한 사내 둘이서 영길이를 데리고 나왔다. 예상외로 영길은 조용했다. 그러나 시선이 정상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그는 홍영이를 보더니 한참 동안 멍해지는 눈치였다. 그러고선 계속 울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눈물만 흘렸다. 이번에 온 여자는 악마가 아니라 천사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 옛날에 찬란하던 청년 영길이가 아니었다. 그의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과 발목에는 그것을 채운 흔적이 나 있었다. 진물이 흘렀고 벌겋게 변색되어 있었다.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환희의 감정이 또 느껴졌다. 무언가 무한히 자유스러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무한대로 넓은 들판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안영달은 바쁘다고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으나 홍영이는 기도원 아래 산간 마을에 숙소를 정하고 유숙을 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산악에는 일찌감치 땅거미가 내렸다. 그녀가 유숙하기로 한 집에는 그녀 말고도 몇몇 사람이 더 있었다. 다들 기도원에 환자를 맡겨놓은 가족들이었다. 그 중에는 아주 취사도구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다. 정신에 질환이 생기면 뭐니 해도 정신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여기 기도원으로 왔을까? 아랫목이 따끈따끈한 방 하나를 얻어 여장을 푼 홍영이는 정말 생애를 통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기도원이라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얻어든 방의 옆방에는 키가 조그맣고 한이 한껏 서린 듯한 할머니 한 분과 20살이 안 된 듯한 청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주인집에 밥을 시켜 먹는 것이 아니라 노파가 직접 밥을 지어 먹었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은 훌쩍거리면서 홍영이의 열어놓은 방문 앞을 지나다녔다. 그녀도 손발을 씻으려고 방문 밖으로 나왔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그들 방의 부엌이란 그녀의 방문 바로 옆이었다. 할머니 누가 기도원에 계시는 모양이죠? 선한 성격이 곱게 내배인 할머니였다. 이런 유의 병자를 가진 가족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쉬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녀는 노파의 그 조그만 몸집과 찌그러붙은 얼굴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들인 듯한 청년은 문지방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얼굴을 숙이고 있어서 볼 수는 없었으나 단정해 보이는 외모였다. 그도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을 흘렸다. 아들이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기별을 받고 왔더니 아주 어렵다 했어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달려온 가족인 듯 했다.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달려왔으나 그들은 환자를 빼내어 종합병원에 입원시킬 염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정신병을 악마의 장난으로 보고 있었다. 그것이 갈등이나 스트레스나 쇼크나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정신기능의 장애 현상으로 보지 않고 종교적 시각에서만 뜻을 가지는 악마의 농락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원에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죽어서 나가는 수가 흔했다. 일테면 그들은 인간의 쓰레기인 것이다. 가족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다. 괴물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어 강제 태어난 환자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인 것이다. 정신병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악성 만성으로 굳어져 치유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꺼질 때까지 여기 기도원에 와서 여생을 보낸다. 질병의 특이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임종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기도원이란 어느 면 인간 쓰레기들이 완전히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곳인 셈이다. 다음에는 그렇게 폐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과에 입원할 수 없는 질환자들이 가족들에게 손발이 묶여 들어오게 되는 곳이 또 여기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런 곳에다 환자를 그야말로 쳐넣어 버림으로써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영길은 종교적 이유를 빼고 나머지 이유가 2개 다 적용되었다. 호전되었다가 몇 번이나 재발되었고 그런 경우를 계속할수록 그의 증세는 거칠게 나타났다. 그의 딸아이의 목을 졸랐을 때 그는 자그마치 3번째 재발했던 것이다. 희경이는 친정으로 끌려가 버렸고 그의 노부는 그만 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하룻밤을 지새고 난 홍영이는 이튿날 아침 기도원에 들러 영길의 빨랫감을 받아왔다. 그녀는 하숙집의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했다. 자기도 이제는 홀몸이고 영길이도 홀몸이었다. 그의 옷가지들을 빨고 있으니 이제 정말 자기는 영길의 연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영길이도 자기만의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직장과 사회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다. 다만 김영길 혼자에게만 헤어날 길 없는 죄책감과 회한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서울 나들이를 했다. 자신의 짐을 꾸리고 퇴직금 등 몇 군데 금전 문제를 소리 없이 정리하였다. 그리고는 기도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영길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았다. 특히 그가 가장 오래 입원했던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연기를 담당했던 의사는 별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다만 참으로 어려운 환자라는 것이었다. 워낙 정신병질인 데다가 외골수라서 충분히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농후했는데 극심한 쇼크와 갈등을 아울러 받아 조기에 회복 불능의 증증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자신이 어린 딸아이에게 저지른 죄의식까지 겹쳐 정신이 회복 불능으로 황폐화했다는 것이었다. 조울증과 분열증이 아울러 온 특이한 케이스라 특히 어려운 환자라는 말만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정신과 질환의 지식이 없는 그녀였으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발병하고 한 5년 이상 지나야 이런 상태가 오는데 이 환자는
너무 빨리 왔습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지금 의학 용어로 완전 치매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는 끝나고 말았다. 그녀는 병원을 나오면서 자신이 다리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 진입로 옆에 있는 벤치에 간신히 가서 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등과 이마에서 식은땀이 솟았다. 그녀는 벤치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숙인 채 한참 동안을 쉬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그녀는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 황 선생에게 전화를 했다. 마침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금방 차를 몰고 나타났다. 며칠을 집에서 쉰 그녀는 이것저것을 꼼꼼히 챙겼다. 연기를 겨울 채비도 했다. 그리곤 다시금 지리산으로 내려갔다. 지리산 계곡의 하숙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옆방에 들었던 모자가 사라지고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여기 옆방에 들었던 할머니는 어디로 갔죠? 야, 안동에서 온 할머니 말인교. 큰아들이 죽어서 저기 산에다 장사 지내고 작은 아들하고 같이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장사 지내고 난 그날 밤 그 할머니도 죽으십니다. 양잿물 묻고. 할머니도? 그녀는 너무나 놀라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땅에 두 손을 짚은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쇼크가 너무 심해 자신도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나마 주인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고 말도 마소. 그 할머니가 죽어갔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얘 지서에서 순경이 나오고 의사과장 왔다 가요. 의사도? 그라마요. 사람 하나 죽는 게 어디 적은 일입니까? 그러고 그런 할망구들이 가끔 아들이나 딸이 죽어 나오마 따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하수 갔겠다 카마 죽을 사람인가 아인가부터 살펴본다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홍영이의 얼굴과 몰골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을 사람인지 살펴본다는 신용이었다. 그래,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교? 아들인교, 딸님인교, 바깥 양반인교? 되게 심한 모양이지 얘. 정신이 없어 보이구마이. 그제야 그녀는 주변 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무덤들의 내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들 중증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단명하다. 정신질환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과 낮, 기니때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수면과 영양이 실조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속절없이 단명한 것이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정신과 육신의 일체에 의해서만 완전한 인격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신이 황폐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일 수 없는 그들이었다. 홍영이는 연길이가 흐리게나마 자기를 알아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쇠약하였다. 잘못하다가는 기도원 안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다. 하숙촌에서 산의 주봉 쪽으로 70리쯤 더 들어가면 뱀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첩첩산중이었다. 4-5 가구의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절 다른 인가들과 접촉을 않고 지냈다. 그들은 오직 뱀을 잡아먹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악의 주변에서는 그곳을 뱀골이라고 불렀다. 뱀골은 알 수 없는 공포와 정적감 속에 언제나 빠져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여기 뱀골 한 귀퉁이에 빈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 홍영이가 연길이를 데리고 이주해 왔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상과의 접촉을 완전히 두절시켰던 것이다. 사실 뱀골에 누가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니 그런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해 겨울에 구경철이 한 번 기도원을 다녀갔으나 홍영이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황준현은 그녀가 머물렀던 하숙집에서 하루 묵어가기까지 했으나 뱀골까지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뱀골의 소문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영길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곳에 나타날 용기와 명분이 없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스레 눈이 많이 내렸다. 이 거대한 산악의 험준한 영봉들과 깊은 골짜기들은 눈 속에 파묻혔다. 30년 만에 내린 폭설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등산객들의 발길도 끊어진다. 기도원을 찾아오는 환자도 가족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봄이 와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눈 속을 뚫고 피골이 상접하다시피 깡마른 늙은 사나이가 기도원 앞 하숙집에 나타났다. 얼굴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붉어져 나왔고 목젖이 쭈글쭈글한 피부 위에 둘줄에 있었으며 두 손은 악마의 그것인양 갈퀴같이 길게 여유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비참한 몰골과는 달리 희고도 탐스러운 머리털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기이하게도 그 누구도 접근을 꺼리는 뱀골로 가겠다고 하면서 어느 날 아침 눈 속 골짜기로 들어갔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환자들의 가족 중에는 환자 못지않게 질환이 있는 사람을 많이 겪어온 터였다. 확실히 이 병은 내림의 병이라는 속설에 일리가 있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징그러운 문둥이들이 사는 동네로 뭐 타러 들어가는가. 시커먼 오벌을 뒤집어 쓴 박찬우는 몇 차례나 눈 속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는 간신히 뱀골에 이르렀는데 세상 소문과는 달리 문둥이들은 없었다. 다만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여보시오? 누구 없으시오? 문둥이건 뭐건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적어도 문둥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숙집 주인이 일러준 대로 홍영이와 김영길은 있어야만 했다. 홍 선생님. 금방 귀신이 나올 것 같이 을씨년스러운 동네였다. 짙게 드리워진 사찰나무 가지들 때문에 그래도 동네는 눈 속에 파묻히지 않았다. 귀쾌한 냄새가 코를 찌를 듯이 동네에서 번져나왔다. 나한 자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몰려간 모양이었다. 박찬우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네 대체밖에 안 되는 집들을 둘러보았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자기를 더러운 인간이라고 탓하지 않을 사람인 홍 선생을 꼭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녀의 그 고운 마음씨와 몸을 자기에게 허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동네의 제일 안쪽 깊숙한 집에 이상한 침묵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집들의 침묵과는 또 조금 달랐다. 뭔가 가라앉고 꽉 찬 듯한 감각의 침묵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에서는 유독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것 같았다. 안방문을 열어젖힌 그는 소스라쳐 놀라 자빠지고 말았다. 방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나왔던 것이다. 어둑한 방 안에는 시커먼 이불을 덮고 두 남녀가 누워 있었다. 그들은 죽어 있었다. 박찬우는 정신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는 코를 손으로 틀어막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하게 비릿한 냄새 때문이었다. 이불을 들춰보던 그는 으악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발가벗은 두 남녀의 몸이 피 속에 잠겨 있었다. 둘 중 누군가가 동맥을 잘라 자살한 것 같았다. 남자는 천장을 쳐다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너무나 쇠약해져 있어서 병사였음이 틀림없었다. 박찬우는 그가 김영길임을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얼굴을 내려다보았으나 그런 것 같기도 했으나 완전히 변해 있어서 반신반의했다. 사람이 아무리 죽었지만 어떻게 이렇게도 변해버릴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다. 벌써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이 겨울 산간에는 다시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수성 문학전집 3 여자의 성 끝.